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저녁 시간에 보탬이 되는 뉴스 플러스입니다. 친족 간의 재산 범죄는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친족 상도례. 최근 박수홍 씨나 박세리 씨 등 유명인이 가족 간 금전 문제에 휘말리면서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헌재가 피해자의 처벌 요구를 무시한다며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잠시 뒤 이슈 플러스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세브란스 병원 교수들이 오늘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 가운데 외래 진료가 10% 내외 감소하는 등 현장에서 큰 혼란은 없었습니다. 교수들이 휴진에 대규모로 참여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환자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미취학 아동들이 다니는 보육기관인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이르면 오는 2026년 통합됩니다. 통합기관의 명칭부터 교사 양성체계, 재원 문제 등은 올해 연말에야 확정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됩니다. 북한이 미사일 1기에 여러 개의 탄두가 들어가는 다탄두 미사일 시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비행 초기에 폭발했다며 북한의 주장은 기만과 과장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면서 의도를 심층 분석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다음 달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은 그동안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용민 전 7포병 대대장 등 피의자 8명을 포함해 모두 65명을 조사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 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흉기 피습 사건 현장을 경찰이 훼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부산 강서경찰서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공수처는 현장 수습 과정에 부적절한 지시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오늘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여야가 함께하는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국민의힘목 국회 부의장에 육선의 주호영 의원이 선출됐고 여당목 7개 상임위원장 선출 절차도 마무리되면서 개원 28일 만에 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됐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연세대 의대 교수들이 정부가 구체적인 조치 없이 대화하자는 말만 늘어놓는다고 비판하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건 의료계라며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완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성훈 기자입니다. 세브란스 병원 3곳이 무기한 휴진에 들어갔습니다. 응급 중환자실과 분만실 등 필수 의료 진료만 유지한 채 의사들이 청진기를 내려놓기로 한 겁니다.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와 의대생을 떠나게 한 정부 정책 때문에 내려진 결정으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진료 재개도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의료계하고 대화를 하겠다라고는 하지만 그것을 위한 어떤 조치들을 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더 이상은 인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정부는 대화 불발의 책임을 의료계에 돌렸습니다. 의료개혁 정책으로 의료 서비스가 망가질 것이라는 등의 사실이 아닌 일방적 주장을 펼치며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민과 환자, 의사 모두를 위해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실행하지 못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원칙을 지키는 흔들림 없는 자세로 의료개혁을 완수할 것입니다. 정부와 의료계 모두 사태 해결을 위한 실마리가 대화라는 것엔 동의하면서도 대화 시작점을 찾는 것부터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 서울 아산병원도 다음 달 4일부터 휴진을 예고하면서 환자와 국민이 불편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 끝모르게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연세대 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의료정책 수정을 요구하며 휴진에 돌입했습니다. 휴진 첫날에 큰 혼란은 없었지만 환자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신귀혜 기자입니다.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 첫날. 환자들은 일단 차분하게 일정에 맞춰 병원을 찾았습니다. 환자와 보호자들은 휴진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다며 입을 모았습니다.
시골에서 왔는데 1년에 한 번씩 오다 보니까 걱정되지. 많이 걱정되지. 뉴스 나올 때 이거 어떡하지.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들을 향해 서운한 마음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국민 출란도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좋은 방법대로 찾아 나가려고 그러는데 왜 자꾸 문제를 일으키나 이거. 의사들이고 교사들이고. 환자단체는 이번 집단 휴진을 두고 반인륜적 집단행동이라고 비판하며 병원에 즉각 복귀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연세대 의대교수 비대위는 신촌, 강남, 용인세브란스병원 소속 교수들의 투표를 통해 휴진을 결정했습니다. 70%가 넘는 압도적인 찬성률로 애초 큰 혼란이 예상됐지만 휴진 첫날 병원은 다행히 평소와 크게 다르진 않았습니다. 휴진 참여가 교수들의 자율에 맡겨져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세브란스병원 관계자는 외래 진료가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해 5에서 10% 정도 줄었지만 수술과 시술은 모두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비대위가 휴진 기간을 무기한이라고 예고했던 만큼 불확실한 상황이 당분간 이어질 예정이어서 환자와 가족들의 불안과 부담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나뉘어 있는 취약전 아동교육기관이 하나로 통합됩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통합안을 확정하고 2년 뒤에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현재 학교에 가기 전 아이들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닙니다. 하지만 어린이집은 복지부, 유치원은 교육부 소관이라 예산과 조직이 따로따로 돌아가며 통일된 정책을 내놓기 쉽지 않습니다. 저출생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해서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희망하는 영유아는 기본 8시간 돌봄 뒤에 아침, 저녁 돌봄을 4시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 어린이 1명당 선생님의 숫자도 크게 늘릴 계획입니다. 내년에 5세를 시작으로 오는 2027년까지 3세에서 5세까지 무상교육도 추진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아이 한 명 한 명이 균형 있게 성장하고 잠재력을 최대한 실현할 수 있도록 생애 초기부터 세계 최고의 보육교육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만 내년에 당장 아이들이 통합교육기관에 가게 되는 건 아닙니다. 아직 통합안 확정은 물론 법안 통과도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올해 하반기 전국 100곳, 내년엔 1000곳의 모델 학교 시범 운영부터 시작합니다. 본격 시행은 빨라야 후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로 나뉘어 있는 교사들의 자격 통합 문제도 걸림돌입니다. 현재 두 자격증을 다 가진 교사는 전체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또 양성체계가 다른 두 교사 집단의 처우가 같아지는 데 대한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교육 학부모 단체들은 정부가 어린이집 유치원 통합 정책을 수조 원의 예산 확보 방안도 없이 섣부르게 발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교사 노동조합 연맹과 행복한 교육 학부모회 등 40개 단체는 오늘 공동선언을 통해 관련 국가 예산을 확보하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유보 통합에 필요한 2, 3조 원의 재원을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지만 4조 원가량의 비용이 누락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하나의 미사일로 탄두 여러 개를 쏘는 다탄두 미사일 발사 시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실패했다고 평가했던 우리 군은 북한이 이전 위성 발사에 이어서 이번 발사까지 실패하자 포장에 나선 거라며 일축했습니다. 김대근 기자입니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 사진을 공개하며 다탄두 분리와 유도 조종 시험이 성공적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나의 미사일에 실린 탄두 3개가 각기 다른 목표 좌표에 정확히 유도됐다며 미사일에서 분리된 기만체, 즉 가짜 탄두의 효과도 검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나의 미사일로 여러 발을 쏘는 효과를 노리면서 가짜 탄두로 상대방의 탐지와 요격을 방해하는 기술도 시험했다는 겁니다. 북한이 다탄두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한다면 미사일 한 발로 미국의 여러 도시를 공격할 수 있다는 의미여서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북한이 미국에 대한 핵 공격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ICBM의 다탄두화가 가장 핵심 과제 중에 하나고, 이번 시험으로 북한이 자신들의 독자적 기술로 다탄두화가 가능하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북한이 고체 연료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실패한 것으로 추정했던 군 당국은 북한의 주장을 기만, 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북한이 공개한 발사 장면 사진도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우주 발사체에 이어 이번 발사도 실패하자 포장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기만체를 테스트했다고도 하는데 그것들은 좀 상당히 기술적인 발달이 필요한 것이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다탄두가 분리되는 것은 하강 단계에서 분리가 됩니다. 근데 비행 초기 단계에 폭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새로운 모든 억제력을 언급했던 북한의 새로운 도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북러 조약 체결 등에 대한 대응 조치로 북한 미사일 총국 관계자 등 개인 8명 등에 대한 대북 독자 제재 조치를 내렸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국방부는 앞으로 체력 단련 방식의 훈련병 군기 훈련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김선호 차관 주관으로 신병교육대 사고 관련 재발 방지 대책 회의를 열고 훈련병은 아직 체력이 충분히 단련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훈련병들에 대한 뜀걸음이나 완전 군장 상태에서의 걷기 등 체력 단련 형식의 군기 훈련은 전면 금지됩니다. 북한이 어젯밤 살포한 대남 오물 풍선이 180여 개로 집계됐다고 우리 군이 밝혔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지역에 낙하한 풍선은 70여 개로 주로 경기 북부와 서울에 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오물 풍선의 내용물 대다수는 일정한 모양과 크기로 자른 낮은 품질의 종이 조각으로 현재까지 분석 결과 위해 물질은 없었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군의 거듭된 오물 풍선 살포와 관련해서 북한이 계속 쓰레기를 넣은 풍선을 보낸다면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성준 합참공보실장은 북한 스스로 자숙 기간을 주기 위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그동안 중지하고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 초반은 제3자 추천 세상병 특검을 주장한 한동훈 후보 대 이에 맞선 반한동훈 3명 간의 경쟁 구도로 흐르는 모습입니다. 한동훈 후보가 순진하다는 비판이 또 나왔는데요. 이에 한 후보는 보수의 품격으로 응수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친윤을 넘어 윤석열 정부를 만든 창윤을 자임한 원희룡 후보. 한동훈 후보를 향해서는 짧은 정치 경험을 거론하며 깎아내렸습니다. 특히 한 후보가 내놓은 최상병 특검법 수정안은 경험이 없는 자의 순진한 발상이자 민주당 전략에 휩쓸린 결과라고 꼬집었습니다. 경험이 없는 그런 발상 때문에 탄핵 초시계를 지금 작동을 시켜놓은 것에 말려드는 순진하고 위험한 그런 정치에 몰고 가는 겁니다. 경기장 밖에서는 홍준표 대구시장에 이어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한 후보를 저격했습니다. 특검법을 덜렁 받는 한 후보는 아직 정치인이 덜 됐다며 더 공부하고 와야 한다고 날을 세운 겁니다. 1박 2일로 대구와 경북을 찾은 한 후보와의 면담도 다른 일정을 이유로 보류했습니다. 나경원, 윤상현 후보는 최고위원 후보들과 손을 잡는 이른바 러닝메이트 전략에 공세를 퍼부으며 한동훈, 원희룡 두 후보를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러닝메이트 한다는 거는 한마디로 이 수직적 관계를 만들겠다는 것이 말이에요. 과거의 퇴행적 사투리고요. 정말 나쁜 전당대회의 나쁜 모습이다. 이렇게 당을 이렇게 초라하게 만든 장모님 누군지 아시잖아. 그런데 인기가 있다고 거기에 줄 쫙 서가지고 하는 이 행태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행태를 깨부숴야죠. 다만 당 선관위는 논의 끝에 러닝메이트 전략과 보좌진 캠프 파견은 당원 당규상 가능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자신을 향한 십자포화에 보수의 품격으로 맞섰습니다. 인신공격성 발언들을 많이 하시고 그 수위가 점점 높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우리 보수 정치가 우리 지지자들만큼 품격 있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러닝메이트로 최고위원에 도전한 장동혁, 박정훈 의원과 함께 대구를 찾아가 보수가 이기는 당을 만들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당권주자들 간 신경전이 격화하자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언행을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한동훈 대 반한동훈 구도에 원내 대 원외 구도까지 더해지면서 당권주자들 간 공방전은 더 치열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법사위를 운영하면서 보인 태도를 두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자 민주당은 적반하장이라고 맞받았는데요. 당내 일각에서는 중도층 민심에 악영향을 줄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지난 21일 최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10분 퇴장 등을 선언하며 증인들을 거세게 몰아세웠습니다. 또 끼어듭니까? 기회를 주시면 퇴장하세요. 반성하고 오세요. 여야 모두가 참석한 지난 25일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도 고압적이라고 비판받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국회법대로 하는 겁니다. 국회법에 위원장 마음대로 돼 있습니까? 국회법 공부 좀 하고 있어요. 국민의힘은 정 위원장이 상임위원장 권한 밖의 행위를 했다고 보고 국회 윤리위에 제소했습니다. 국회법에 규정되지 않은 증인 퇴장 조치를 하며 임성근에게 오늘 사표를 제출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을 9차례 실시하여 지속적인 모욕적 언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정 위원장은 국민의힘의 의사진행 방해, 맞제소와 고발을 검토하겠다며 사과하지 않으면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당 지도부도 정 위원장이 국회법대로 운영하고 있다며 여당을 겨냥해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거들었습니다. 목리와 억지로 국회를 파행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크나큰 오산입니다. 이래놓고 민주당 법사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하니 황당합니다. 물론 당 안팎의 우려가 없진 않습니다. 강성 지지층 중심으로는 총선 승리의 효능감을 보여주고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지만 자칫 오만과 독주로 비쳐 중도층의 정치 혐오감을 더 키울 수 있다는 걱정이 앞서는 겁니다.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부분들이 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수당 일방 독주한다고 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최대한 우리 당에서도 여당과 국회 소수당인 여당과 대화하고 타협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겠죠, 사실. 최근 정치권에선 특정 정치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 입법 등의 방향보다는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태도가 더 문제란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새 지도부를 뽑기 위한 전당대회 준비를 본격 시작했습니다. 사실상 이재명 전 대표의 단독 출마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경선 대신 검토 대상으로 떠오른 찬반 투표 등 선출 규칙은 내일 결정될 전망입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경선 규칙 등을 결정하는 준비위원회의 출범 일성은 당원 중심 정당이었습니다. 당원권 강화 흐름의 연장선에서 지도부 선출 과정에도 당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을 지켜온 당원들의 이 집단 지성이 잘 수렴될 수 있는 지도부 선출 방법을 전대위원회에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이 가장 집중되는 건 당대표를 어떤 방식으로 뽑느냐입니다. 후보군으로 거론됐던 박용진 전 의원, 김부겸 전 총리 등도 불출마할 것으로 알려지며 사실상 당대표 후보는 이재명 전 대표 한 사람으로 좁혀진 상황. 후보가 한 명일 때 추대 절차를 밟을지 찬반 투표에 붙일지 규칙을 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거의 단독 출마 분위기라는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대선 후보로서 지지도, 선호도가 1위 아닙니까? 네. 전준희는 마땅한 대항마가 없는 상황에서 전대 흥행을 고려해 지역별 경선 결과를 한꺼번에 공개하는 방식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당대표직에서 물러난 이재명 전 대표는 공식적으로 연임 여부를 밝히진 않고 있습니다. 언제 입장 발표하시고 또 어떻게 전대회 준비하고 계신지 계속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전준희는 다음 주 후보 등록을 앞두고 내일 2차 회의에서 지도부 선출 규칙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압도적인 당원들의 지지를 받는 이 전 대표의 연임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상황에서 전대 흥행 방안을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22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즉 상임위원장 배분이 완료되며 국회가 정상화됐습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국회 부의장으로 주호영 의원을 선출했고 7곳의 상임위원회 위원장도 확정했습니다. 개원 28일 만에 여야 진용을 갖추게 된 셈입니다. 개원 후 여야 의원 모두 본회의에 참석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김민기 전 의원의 국회 사무총장 임명 승인안도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친족 사이에 일어난 재산 범죄는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우리 법의 친족상 도래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범죄 피해자가 처벌을 요구할 수 없어 불합리하다고 헌재는 판단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홍민기 기자. 네, 홍민기입니다. 예,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헌법재판소는 오늘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 4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조항은 직계 혈족과 배우자, 또 함께 사는 친족 등이 저지른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해준다는 이른바 친족상도례에 대한 내용인데요. 1953년 형법 제정과 함께 도입됐는데 당시엔 가정의 문제에는 국가가 간섭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가족의 형태가 세분화하고 친족 사이의 분쟁이 잦아지면서 시대착오적인 법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는데요. 아버지가 재단의 도장을 몰래 만들어 사용했다며 아버지를 직접 고소한 전 골프선수 박세리 씨나 친형과 형수가 개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연예인 박수홍 씨 등 유명인들 사이에서도 친족 간 재산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헌재는 이를 처벌하지 못하게 하는 친족 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는데요.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는 것은 범죄 피해자가 국가에 적절한 처벌을 요청할 권리를 무시한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지위에 있는 가족 구성원이 경제적 착취를 당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다만 사회적 혼란을 우려해 내년 말까지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하고 그 전에 국회가 새로운 법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반면 헌재는 함께 살지 않는 친족 사이의 재산 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재판에 넘길 수 있다는 친고죄 조항에 대해선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징을 고려하면 지나친 법 간섭을 막을 필요가 있고 현실적으로는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기관이 수사를 할 수 있는 등 보완책도 두고 있어서 침해되는 권리도 적다고 헌재는 판단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해외 전지훈련 기간에 술을 마시고 미성년자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로 최근 여자 피겨 국가대표가 3년 자격정지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당사자는 피겨 간판으로 국제 무대를 누빈 이혜인 선수인데요. 음주는 깊이 반성하고 사과한다면서도 성추행이 아니라 후배와 연인 사이였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지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빙상연맹에서 3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고 꼭 엿새 피겨 이혜인 선수가 처음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지난달 이탈리아 전지훈련 기간 술을 마신 걸 깊이 반성하고 상처받고 실망한 가족과 팬에게 깊이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전지훈련 중에 술을 마신 것은 명백한 저의 잘못이었고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꼭 전하고 싶어요. 하지만 후배 성추행 혐의에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해당 선수와는 연인 사이였다는 겁니다. 애칭을 담아 주고받은 다정한 메시지도 여럿 간직하고 있는데 둘 다 미성년자일 때 교제를 시작한 만큼 경각심이 부족했던 점은 인정했습니다. 사귀던 사이에 있었던 일인데 그 일을 성추행이라고 보도하는 기사를 보고 좀 마음이 많이 아프고 많이 괴로웠던 것 같아요. 성적 가해 행위나 성추행은 전혀 없었고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김연아 이후 처음으로 4대륙 선수권에서 우승하고 세계선수권 은메달을 따는 등 피겨 간판으로 승승장구하던 이혜인은 2년 뒤 올림픽 꿈을 아직 버리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밀라노 올림픽이 정말 너무나도 간절했었는데 지금으로서는 사실상 도전해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제 세상이 다 무너진 것 같아서 좀 많이 슬프고 절망적인 것 같아요. 이혜인은 곧 있을 대한체육회 재심에서는 성추행 부분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입니다. 연인 관계에서 있었던 가벼운 스킨십이었다. 이 사실을 충분히 소명하고 이혜인 선수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선처를 구할 예정입니다.
빙상계에서는 동시에 개인 종목인 피겨가 왜 사상 처음 해외 합동훈련에 나선 건지, 대부분 미성년자인 선수단의 생활과 훈련에 관리 감독 책임은 누가 진 건지 꼼꼼히 따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프로농구 KCC의 허웅 선수가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3억 원을 요구받았다면서 전 여자친구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허웅의 법률 대리를 맡은 김동형 변호사는 전 여자친구 A씨가 지난 2021년부터 허웅의 사생활을 언론과 SNS, 구단 등을 통해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3억 원을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A씨가 2차례 낙태한 내용도 공개하면서 아이를 책임지겠다는 허웅의 약속에도 A씨가 임신 중절을 결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TNC 재단 이사장이 첫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은 때가 아니라며 언젠가 모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때가 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이사장은 지난 4월 제주 포도뮤지엄에서 기자들을 만나 자신이 총괄 디렉터로 기획한 전시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여성조선이 보도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이어서 자신의 개인사가 전시를 훼손시키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전 의원 등 정치권 인사 4명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6천만 원가량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지난 공판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한 상태로 선고 기일은 다음 달 17일입니다. 화성공장 화재 당시 리튬이라는 화학물질이 물과 반응해서 더 큰 폭발이 일어날 우려 때문에 진화 작업이 쉽지 않았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 중에는 리튬처럼 물로 진화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요. 환경부가 배포한 사고 대비 물질 진화 매뉴얼에 오류 가능성이 제기돼 검증 작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화성공장 화재는 물에 반응하는 리튬으로 인해 진화에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소방당국은 리튬이 한참 연소한 뒤에야 물을 사용해 불을 껐습니다. 순수한 리튬의 경우 진압 방법이 있지만 전지 속에 든 금속 상태 리튬이 폭발할 땐 불을 끌 방법이 사실상 없는 거로 드러났습니다. 리튬이 건전지 이제 본체 안에 들어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대책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한 소화 약제도 지금 정의돼 있지 않습니다. 공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 가운데 리튬처럼 물과 만나면 반응하는 위험물질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는 화재나 누출 때 피해를 줄이도록 사고 대비 물질 대응 정보집을 만들어 소방서와 지자체 등 화학사고 대응기관에 배포했습니다. 그런데 정보집에 나온 일부 화학물질 화재 진압 방법에 잘못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도금 등에 쓰이는 시안화 나트륨은 물과 반응하면 시안화수소라는 유독가스가 나오는데 소화제로 물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산화에틸렌 역시 물 또는 습한 공기와 접촉 시 점화 가능이라고 소개하면서 화재 진압 요령에 물이 소화제라고 적혀 있습니다. 기인포 가이드에 실려 있는 내용들이 기존에는 다 일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준용하고 있는데 혹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발견되면 저희가 연구 결과에 따라서 수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진화 방법에 오류 가능성이 제기된 화학물질은 모두 5종. 정부는 해당 방법이 맞는지 실제로 검증을 거쳐 오류가 확인되면 올해 안에 바로잡을 계획입니다. 또한 화성 화재 사고 같은 유사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지 속 리튬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방법과 소방제 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경기 화성 리튬 전지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난 화재로 사망한 노동자 23명의 신원이 모두 확인됐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화성 화재 사건 수사본부는 오늘 오후 국과수 DNA 대조 결과 등을 바탕으로 희생자 23명의 신원이 전부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인이 5명, 중국인이 17명, 라오스인 1명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최종 수사 결과를 다음 달 중순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북경찰청은 최근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고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중순 언론 브리핑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외부 전문가 10여 명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는 애초 이달 말에 열릴 예정이었다가 전담 수사팀 일정에 따라 다음 달 초로 연기됐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흉기 피습 사건 현장을 경찰이 훼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공수처는 사건 현장 수습 과정에 부적절한 지시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부산 강서경찰서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피습된 이후 경찰이 사건 현장을 제대로 보존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달 오경미 전 부산 강서경찰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지 한 달 만입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우철문 부산경찰청장과 옥경미 전 부산 강서경찰서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 대표 피습 직후 경찰이 물청소를 하며 범행 현장을 훼손하고 사건에 관한 증거를 없앴다는 겁니다. 경찰이 사실상 현장에서 증거인멸을 하면서 그 축소 왜곡에 앞장서지 않았나. 차기 경찰청장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는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은 지난 1월 국회에서 범인이 검거된 이후 취재진과 지지자가 몰려 더 이상 사건 현장을 보존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범인이 검거가 됐고 증거물이 충분히 확보됐다고 현장에서 서장이야 그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이 판단을 한 겁니다. 당시 경찰은 이 대표를 습격한 60대 김모 씨를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공수처는 이 대표가 피습된 지난 1월 2일 경찰의 초동 대응 기록을 확인하고 현장 수습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친족 간 재산범죄 처벌을 면제하는 형법상 친족 상도례 규정이 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으로 가족 사이 법적 분쟁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인데요. 주요 사회적 이슈와 법적인 쟁점을 이경민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시대착오적인 법조항이다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오늘 위헌 결정이 났습니다. 네. 한번 다시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 친족 상도례라고 해서 재산 범죄에 한정해서 이게 어쨌든 직계 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 가족 또는 그 배우자 이 사이의 범죄에 대해서는 그 형을 면제를 한다. 그러니까 처벌을 해달라고 이제 소추는 할 수 있지만 형 면제를 이제 결정을 했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이제 검찰에서도 공소권 없음이라고 해서 종결을 했었고요. 그리고 법원으로 넘어간다고 하도 형 면제 판결이라고 해서 애초에 처벌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불가능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해보니까 이거는 일률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면 가족 구성원의 범위가 너무나 넓어지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까지 이제 적용을 시키게 되면 이 피해를 입은 피해자 가족 같은 경우에는 이 자신의 이제 재판 절차 진술권이 너무나 침해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입법에 이런 재량권이나 뭐 입법에 있어서 이런 일탈을 했다라는 부분이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내년 말일까지 개정을 하라. 그래서 일단은 적용을 중지하는 그런 헌법 불합치 결정을 오늘 한 것입니다. 내년 말까지 개정을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제 효력이 상실되게 되고요. 그러면 그때는 이 형 면제를 했던 이 조항이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뭐 처벌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개정이 자동적으로 이제 그 뭐 형의 효력이 없어져서 이제 그 조항이 효력이 없어져서 그래서 이제 자동적으로 처벌되는 그런 결과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70년 동안 이게 유지됐던 것이 이게 바뀌면서 그 의미가 적지 않을 텐데 실제로 현장에서 이거를 체감한 경우가 많을까요? 뭐 유명인들은 이런 사례가 좀 있었어요. 박수홍 씨라든지 뭐 최근에 뭐 박세리 씨 같은 경우도 적용되는지도 짚어봐야겠지만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그 법이 가족의 문턱을 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이제 친족 상도례라는 조항을 이제 두고 있었는데, 근데 그간에 이제 피해를 보니까. 너무 가족 간의 이런 재산 범죄가 너무나 많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게 막 피해가 몇백만 원 단위, 몇천만 원 단위 이 정도는 모르겠지만 그걸 넘어서는 피해까지도 이제 발생을 했는데 이거를 이런 직계 혈족 배우자 이런 이제 범죄에 들어가서
형을 면제를 하다 보니 이런 사람들까지 가족이라고 해서 보호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제 논의 제기가 있어 왔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쨌든 뭐 위헌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헌법재판소에 이렇게 이제 위헌범위 심판 제청을 한 거고 헌법재판소가 그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헌법 불합치 결정까지 내리게 된 것입니다. 네, 뭐 사실상 친족 상돌의 조항은 이제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이전에 있었던 예를 들면 뭐 박수홍 씨가 친형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던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소급 적용은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어쨌든 우리 헌법에서는 행위 시의 법률에 따라서 이제 처벌을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형법에는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친족 상돌의 규정이 이제 살아 있었고 적용이 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뭐 아버지가 뭐 이 자금을 관리를 했다, 박수홍 씨 자금을 관리했다 이렇게 이제 횡령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쨌든 직계 혈족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처벌이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어쨌든 이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고 나서 개정되고 난 이후에는 이제 이런 뭐 범죄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뭐 입법의 내용에 따라서는 당연히 이제 처벌이 되는 그런 수순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친족 간의 처벌이 안 되면 아예 수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수사도 이루어질 수 있고 예. 뭐 수사 이후에 재판까지도 갈 수는 있는데 근데 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재판으로 넘기는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소권 없음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이제 그 단계에서 종결을 시켜버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재판으로 넘겼다 하더라도 재판을 했지만 유죄 판결을 선고를 할 수가 없고 형 면제한다는 판결을 선고를 하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 뭐 처벌이 아예 안 되는 그런 결과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가족의 범주도 너무 넓었었고 그리고 피해 정도에 대해서도 따지지 않고 전부 다 어쨌든 피해가 크다고 하더라도 이런 가족의 범죄에 들어가서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했었던 부분이라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친족 상돌의 규정에 문제점이 많구나라고 하는 부분이 계속해서 논의가 제기되어 왔던 부분입니다. 네, 전 골프 선수죠. 박세리 씨 경우에는 사문서 윈조 혐의로 아버지를 고소했는데 이게 바로 그 친족 상돌회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건가요? 사실 그거는 좀 뭐 어쨌든 이제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어떤 채무가 있었고 뭐 아버지가 어떤 이제 뭐 범죄를 저질렀는지까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사문서 위조 하나로만 놓고 따지게 되면 이건 재산 범죄는 아니거든요. 문서에 관한 제명이기 때문에 애초에 친족 상돌의 규정이 적용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만약에 뭐 친족 상돌의 규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이 박세리 씨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박세리 개인이 아니라 법인인 박세리 희망재단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친족 상돌의 규정이 또 적용된다라는 그 범위에 들어간다라고도 또 보기는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사문서 위조 이 제명 자체만으로는 친족 상돌의 규정이 적용되는 제명은 아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친고죄 조항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거든요. 이게 고소가 있어야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건데 이건 어떻게 봤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피해자의 고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형 면제 결정을 했다라는 부분은 어쨌든 처벌을 하지 않겠다. 법원에서는 이렇게 본 거였는데 근데 이 항에서는 이 이외의 친족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처벌할 수 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재판에 나가서 진술할 수 있는 그 권리들이 보장이 됐기 때문에 이 항에 대해서는 어쨌든 합헌 결정을 똑같이 내린 거거든요. 예. 그러면 피해자가 어쨌든 뭐 이 고소를 하고 나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뭐 계속해서 고소를 유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고소의 취하 의사를 밝힌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이 이제 어쨌든 그 처벌 여부에 대해서 의사를 이제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제 피해자의 그런 재판 절차 진술권이 침해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거고 1항에 대해서만 이제 피해자의 재판 진술권이 배제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자가 다시 한번 이제 재량을 발의를 해서 새롭게 개정을 하라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예. 네, 일단 현재는 내년 말까지 국회가 새로운 법을 마련하라고 주문을 했는데 구체적인 법 개정 방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2항을 조금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항에서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은 이제 처벌을 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1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친족의 범위도 어떻게 될지도 이제 결정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피해자의 고소가 있는 경우에는 뭐 처벌할 수 있다 이렇게 소추 조건을 붙여서 개정을 한다면 그러면은 1항에 대해서도 이제 뭐 어쨌든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서 이제 상대방의 처벌 여부가 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소추 조건을 붙일지 여부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할 것 같고 어쨌든 개정 시한까지는 아직까지 시간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개정을 할지에 대해서는 좀 입법자들의 판단과 그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단독 보도로 전해드린 내용인데 해외 전지훈련 기간에 술을 마시고 미성년자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로 3년 자격정지 중징계를 받은 피겨 국가대표
이혜인 선수 건입니다. 이혜인 선수는 언론에서도 많이 언급되는 유명한 선수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연하키즈라고도 이제 불릴 정도로 어쨌든 뭐 피겨에 있어서는 어쨌든 유망주였고 지금 또 실력도 이제 그렇게 오른 상황이고, 그리고 4대륙 선수권에서도 우승을 했었고 이제 세계 선수권에서도 은메달을 딸 정도로 어쨌든 그런 국내의 어쨌든 간판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런 이혜인 선수가 어쨌든 지금 저번 달에 이제 그 해외 전지훈련을 가서 이탈리아에서 그 전지훈련 하는 과정에서 음주를 했다라는 부분도 좀 충격이었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음주를 했는지 여부를 이제 사실관계를 확인을 하다 보니까 후배를 불러서 이제 성적으로 그런 문제되는 행동을 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연맹에서는 이제 판단해서 지금 징계를 내렸다. 이런 이제 결과를 지금 받아들였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뭐 이혜인 선수가 입장을 밝힌 부분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뭐 상황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음주 말고 또 다른 의혹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미성년자인 그 후배를 이제 불러서 이제 뭐 성적인 문제되는 행동을 했다라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뭐 연맹의 입장과 그리고 이제 지금 이혜인 선수가 주장하는 부분이 좀 다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혜인 선수는 이전에 뭐 교제를 했던 사이이고, 그리고 이제 뭐 부모님께서 이제 원하지 않으셔가지고 결별을 했다가 예. 그리고 다시 최근에 전지훈련에서 뭐 좋은 감정이 생겨서 이제 그렇게 뭐 교제를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연인 간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스킨십이라고 생각을 했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연맹이 판단이 맞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재심을 통해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음주, 성추행 관련해서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이혜인 선수가 직접 내용을 밝힌 게 있거든요. 그 얘기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지훈련 중에 술을 마신 것은 명백한 저의 잘못이었고요. 제가 고등학생 때 사귀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성인과 미성년자라는 지금 현재 상황을, 현재 상태를 제가 잘 인지하지 못하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정말 뼈저리게 반성을 하고 있고요. 성적 가해 행위나 성추행은 전혀 없었고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음주 사실은 인정했지만 미성년자 성추행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자신도 미성년자 때 사귀었다는 건데 네네. 이렇게 되면은 연인 관계가 성립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 미성년자도 어쨌든 연애를 할 수는 있으니까 괜찮은데, 근데 이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는 지금 단계에서는 이제 어쨌든 이제 성인이 됐고, 그리고 상대는 이제 미성년자인데, 그럼 이런 상태에서 계속해서 연인 관계인지 뭐 그런 부분도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뭐 진짜 연인 관계가 아니고 일방적인 피해를 당했다라고 하면은 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의 나이이기 때문에 뭐 아청법이 적용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지금 그 연맹에서는 지금 이 부분을 판단을 했을 때 뭐 성추행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지금 징계를 내린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일단은 뭐 이혜인 선수가 오늘 밝힌 바로는 뭐 연인 사이였고 이런 부분들까지 종합을 했을 때에는 조금 뭐 다르게 판단될 여지도 있어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증거가 어떤 게 있는지를 좀 파악을 하고 이제 나중에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문자 메시지 내용도 좀 공개가 된 것 같은데, 일단 빙상연맹 조사 때는 연인 사이였다는 얘기를 안 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네, 그 부분 때문에 조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그 교제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모님이 반대가 좀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별을 했고, 그리고 다시 이 전지 훈련을 가서 뭐 좋은 감정으로 이제 만나게 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좀 함구를 하기로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이야기를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연맹에서 조사를 할 때에도 뭐 연인 관계다라는 점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게 연인 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뭔가 이제 문제되는 스킨십이 있게 됐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추행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고, 그래서 이제 연맹에서도 이런 징계를 3년의 자격증진이라는 징계를 하게 된 것 같거든요. 어쨌든 뭐 연인 관계임을 전제를 하는 걸 해서 이제 뭐 문자 메시지도 공개를 하고 이렇게 앞으로 해명을 할 것 같아서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이게 뭐 성추행이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판단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3년 자격 정지된 이혜인 선수에게 징계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아무래도 다음 올림픽 출전 여부가 걸려있기 때문인데요. 관련해서 입장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저희 엄마가 일단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고, 아빠도 이제 저 도와주시고 힘이 되어주시려고 옆에서 걱정보다는 이제 힘이 되어주시려고 많이 노력을 하셨고,
가족들에게도 실망을 안겨드린 것 같아서 그것도 너무 죄송하고 제가 피겨스케이팅을 어떤 일 있어도 포기하고 싶지 않았고 지금도 포기하지 않아서 이제 앞으로도 포기할 수가 없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최대한 대회에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면 안 되겠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2년 뒤 올림픽을 굉장히 간절하게 바랐는데 이런 징계 결과가 나와서 자신의 세상이 무너진 것 같다는 소감도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선수 생활의 짧은 피겨 선수 특성상 3년 자격정지 징계는 굉장히 치명적이게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러 대회가 있지만 또 동계올림픽이라는 게 또 이제 가지는 또 상징성도 있고요. 그래서 2년 뒤에 어쨌든 밀라노에서 동계올림픽이 예정되어 있는데 3년 자격정지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그 경기에는 이제 뛸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그리고 사실 이 선수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기간에 자격정지만 된다 하더라도 이제 뭐 기량에 있어서는 또 저하가 올 수도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종합을 하게 되면 3년이라는 자격정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혜인 선수 입장에서는 선수 생활에 대해서도 이제 좀 다시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되는 그런 기로에도 놓일 수 있는 상황이라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또 그래서 재심을 해서 이제 판단을 다시 받아보려고 하는 그런 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재심을 통해서 이혜인 선수가 뭐 원하는 결과를 얻어서 올림픽에 나간다면 뭐 그냥 지나가겠지만은 재심을 통해서도 이런 중징계가 그대로 남아서 만약에 소송을 건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징계가 좀 철회되는 뭐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뭐 징계 여기 재심에서 이제 어떻게 판단을 할지가 문제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음주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는 면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예. 나머지 성추행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어쨌든 문자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니까 근데 그 문자 메시지가 사실 이 연인 관계를 입증하는 데 있어서 아주 좀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소명이 잘 된다면 이 재심을 통해서 이제 자격정지 기간도 줄어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예. 애초에 자격정지가 아니라 뭐 견책 수준으로 이제 징계가 낮아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재심이 중요할 것 같고 재심에서 만약에 이런 부분이 제대로 이제 소명이 되지 않아가지고 만약에 이 징계가 그대로 확정이 됐다라고 하면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제 소송을 통해서 이제 구제를 받아야 되는데 어쨌든 만약에 이런 증거가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은 재심 과정에서도 좀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도 존재한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만약에 달라지게 되면 3년에서 한 몇 년으로 좀 줄어들 수 있을까요? 음주만 인정이 된다면요? 근데 음주만 인정이 된다면 기간은 확실히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요새 또 음주가 또 가지는 또 의미가 또 있고 그리고 어쨌든 전지 훈련 기간 중에는 음주를 이제 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이유가 그 선수들의 기량 향상을 위해서 이제 가는 그런 훈련 기간 동안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상징성까지 또 고려를 하게 된다면 음주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뭐 징계가 있을 테지만 그 부분이 뭐 자격정지가 3년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 기간에 있어서도 줄어들 수도 있고 자격정지 이하의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KCC 프로농구 KCC의 허웅 선수 전 여자친구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2021년 말에 최종 이별을 했다고 밝히면서 3년 만에 고소에 나섰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이었습니까? 네, 일단은 뭐 그 전 여자친구와의 관계가 2018년에 이제 교제를 시작을 했고 그리고 2021년에 교제가 이제 종료가 됐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사이에 있었던 뭐 사적인 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전 여자친구가 이제 고소를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전 여자친구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론에 제보를 하고 이렇게 이제 뭐 돈을 요구를 하다 보니까 허웅 선수도 더 이상 이제 버틸 수 없어가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공갈 미수, 협박 그다음에 스토킹법 위반, 그다음에 마약류 관리법 위반까지도 해서 이제 지금 고소를 한 상황이라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아마 수사가 진행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피해가 기존에 있어 왔던 부분들을 이제는 법적인 뭐 처벌을 통해서 이제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의사를 밝힌 걸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허웅 측에서 전 여자친구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도 공개했는데 이게 공갈과 협박 혐의의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때 당시 상황을 담고 있는 거는 이제 객관적 증거 자료가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문자 메시지가 증거가 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혹시나 만약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뭐 상의를 했던 제3자가 있다면 그 제3자의 진술이 나오는 부분도 하나의 이제 참고인의 진술로서 이제 증거로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문자 메시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다만 문자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캡처를 해서 내는 경우에 그 전후의 상황도 좀 중요합니다. 어떤 과정에서 이런 대화가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해서 예. 그 맥락까지 살펴가지고 아 이게 정말로 이제 이
뭐 정말 이 겁을 줘서 이렇게 돈을 갈취를 하려는 그런 이제 상황이 맞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수사기관이 수사를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밝혀낼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변호사님 언급해 주셨지만은 마약 투약 의혹에 대해서도 허웅 선수가 이 부분을 제기하면서 고소장에다 같이 언급을 했죠. 예. 공갈 협박 혐의와 별개로 이게 수사가 투트랙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 마약 성분을 뭐 코에 묻힌 상태에서 왔었다. 뭐 이렇게 이제 본인이 이제 경험한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빠르게 수사를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고 마약 사건의 특성상 어쨌든 증거를 또 인멸을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빠르게 좀 강제 수사에 착수를 해서 그런 증거를 좀 확보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뭐 그렇게 이제 좀 나타냈는데 어쨌든 수사기관에 이제 이런 수사를 의뢰를 했을 때 뭐 여러 이제 사건 제명들이 이제 병합이 된다라고 하면 어쨌든 강력 범죄를 담당하고 있는 그 수사기관에서 이 수사 부서에서 이거를 한꺼번에 이제 담당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 마약류 관리법 위반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지금 강력 수사팀에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할 것 같고 나머지 제명에 대해서도 같이 병합을 해서 한꺼번에 진행을 시킬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수많은 팬을 몰고 다니는 최고 스타였는데요. 지금 여자친구 고소 소식이 알려진 지 하루같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또 열애설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이런 스포츠 선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열애설이 좀 치명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상황도 지금 어쨌든 이렇게 좀 논란이 지금 수면 위로 떠오르고 나서 다시 이제 열애설까지 나오다 보니까 지금 많이 좀 이 허웅 선수 입장에서도 좀 속 시끄러울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지금 뭐 열애설도 그렇고 지금 사건도 그렇고 좀 잘 마무리가 되고 경기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사회적 이슈 이경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제주도와 남부 곳곳에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마전선이 점차 남하하면서 남부지방은 내일 새벽에, 제주도는 오전에 비가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주도에는 80mm 안팎의 비가 내린 가운데 앞으로 최고 50mm의 비가 더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계속해서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비가 그치고 대체로 구름만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강원과 충북, 남부 곳곳에는 오후에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장마가 쉬어가면서 내일은 다시 전국적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이 33도, 광주 32도까지 오르는 등 중부지방은 오늘보다도 더 더워지겠고 더위가 쉬어갔던 남부지방에서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모레는 북상하는 장마전선의 영향권에 다시 들면서 밤에는 중부지방에도 올여름 첫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강한 비바람이 예상되는 만큼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3곳에 소속된 교수들이 오늘 무기한 휴진에 들어갔습니다. 연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가 있기 전까지 무기한 휴진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무기한 휴진은 교수들이 개별적으로 진료 등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입원 병동과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등은 휴진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환자단체가 연세대 의대 교수들의 무기한 휴진은 반인륜적 집단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의료계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행동이라는 건 의대 교수들의 궤변이라며 즉각적인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의견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환자 생명을 볼모로 잡는 의사들의 행태에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의사들의 집단 행동을 교사했다는 이유로 의사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전 간부가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박명하 의협 전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박 전 위원장은 현 사태에 대한 법원 판결이 일관성 있게 기각 결정이 나고 있어 크게 기대하지 않았다며 대법원 상고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집행부와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군기 훈련, 얼차려 도중 육군 훈련병이 숨진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피의자인 중대장과 부중대장의 수사 기록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조만간 재판이 시작될 텐데요. 신병 교육을 책임졌던 20대 장교 두 사람의 사건 당일 행적과 앞으로의 쟁점을 지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군기 훈련, 이른바 얼차려를 받은 6명은 입소한 지 열흘도 안 된 훈련병이었습니다. 얼차려를 처음 지시한 건 한 달 뒤 전역이 예정돼 있던 부중대장 남모중이 사건 전날 취침 점호 이후 떠들었다는 이유로 훈련병 6명에 대한 군기 훈련을 결정했고 중대장에게 보고한 뒤 승인받았습니다. 군기 훈련을 하려면 소명 기회를 주고 확인서를 받아야 하지만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입소한 지 얼마 안 된 훈련병들은 당시 보급품을 모두 지급받지 못한 상태. 중대장은 완전 군장보다 가벼운 가군장을 지시했지만 부중대장은 모포와 베개, 야전삽, 반압 등으로 군장을 싸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내무실에 있던 책 수십 권을 꽉 채워 넣어 25kg 비정상적인 군장을 만든 뒤 연병장 2바퀴를 돌게 했습니다. 중대장 강모대위는 얼차려 도중 뒤늦게 연병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후부턴 직접 얼차려를 지휘했습니다. 군장을 메고 소총을 든 상태에서 연병장을 선착순으로 한 바퀴 뛰게 한 뒤 팔굽혀펴기와 다시 연병장 뛴걸음 3바퀴를 지시했습니다. 얼차려에 앞서 측정한 훈련병 6명의 체력 검정 기준 등급은 대부분 불합격 등급. 결국 훈련병들은 28도 땡볕에 쓰러질 때까지 약 45분간 규정에 어긋난 얼차려를 받았습니다. 초기 응급처치가 지체된 것도 추후 재판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숨진 박모 훈련병의 경우 열사병 증세로 쓰러진 뒤 의무대에 옮기기까지 약 15분간 별다른 치료 없이 연병장에서 지켜본 상태. 열을 떨어뜨리는 초동 대처가 가장 중요하지만 골든타임을 놓친 뒤 의무대에 이어 속초와 강릉에 있는 민간병원으로 잇따라 옮겨졌습니다. 사망 진단서에 기재된 최종 사망 원인은 열사병에 의한 다발성 장기 부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역시 부검 감정을 통해 열사병에 따른 합병증을 유력한 사망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야당이 추진하는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국정조사 요구서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정명호 의사국장은 본회의에서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169명 의원 명의로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5일 시작되는 7월 임시국회에서 국정조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국정조사 특별위 구성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된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신 전 위원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습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경기 화성 리튬 점재 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난 화재로 사망한 노동자 23명의 신원이 모두 확인됐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화성 화재 사건 수사본부는 오늘 오후 국과수 DNA 대조 결과 등을 바탕으로 희생자 23명의 신원이 전부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인이 5명, 중국인이 17명, 라오스인 1명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토요일 밤부터 중부지방에도 올해 첫 장마가 시작됩니다.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다음 주 내내 전국에 게릴라호우가 예상되는데요. 시작부터 태풍급의 강한 비바람을 동반하겠습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 해안에 굵은 장맛비가 쏟아집니다. 관광객들은 우비를 입고 우산을 쓴 채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제주도는 오후 한때 시간당 30mm 안팎의 장맛비가 쏟아지며 호우특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중부지방의 첫 장마는 토요일 밤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비의 양도 많고 강도도 셀 걸로 예상되는데
시작부터 태풍급 비바람이 우려됩니다. 중국 남부에서 발달한 저기압이 토요일 밤부터 일요일 오전 사이 한반도를 통과하면서 정체전선을 끌어올리면서 비구름은 더 강력해질 전망입니다. 발달한 저기압이 접근해 오면서 30일 새벽에서 오전 사이에 강한 남서풍에 의해 강풍, 풍랑특보도 예상되고 있고 강한 남서류가 부딪히는 지역에서는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저기압은 일요일 오후쯤 한반도를 빠져나가겠지만 그 자리에 북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면서 정체전선은 더욱 강하게 발달할 걸로 보입니다. 곳곳에서 띠 형태의 강한 강수대가 형성되면서 일요일 늦은 오후부터 월요일 아침까지 시간당 30에서 최대 5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7월이 시작되는 다음 주엔 일주일 내내 전국에 장맛비가 내릴 걸로 보입니다. 정체전선이 남북으로 오르내려 게릴라성 호우를 쏟아부을 가능성도 큽니다. 주말 중부 장맛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무더위가 예상됩니다. 내일 서울 낮 최고 기온이 33도까지 지속됐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도 체감온도가 31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국제적으로 집중호우가 내리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산사태로 인한 인명사고도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정작 예방체계에는 큰 구멍이 뚫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민가 6만 9천여 곳을 조사해서 배제하는가 하면 산사태 위험지역 안에 대피소를 두는 경우도 허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산에서 쏟아져 내린 엄청난 양의 흙더미가 인근 도로와 집을 그대로 덮쳤습니다. 지난해 7월 경북 봉화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주택이 파묻히면서 60대 남녀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힘없이 뜯겨 구겨진 채 나뒹구는 철제문과 박살나버린 차량만이 당시 충격을 가늠케 합니다. 내려와 보니까 이장님이 먼저 와서 이제 있었고, 내려와 보니까 있던 집이 이제 흔적 없이 사라졌기 때문에 저도 이런 일이. 사고가 난 집과 산지와의 거리는 불과 30여 미터. 산림청은 지난 2019년부터 산림조합에 의뢰해 인명피해 우려가 큰 민가들을 대상으로 산사태 취약지역 선정을 위한 기초조사를 해왔습니다. 특히 산지로부터 거리가 50m 안쪽인 경우 우선 조사하도록 기준을 정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사고가 난 집은 기초조사를 받지 않았고 이 때문에 취약지 선정에서도 배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사고가 난 집뿐만 아니라 무려 6만 9천 곳의 산사태 우려 지역이 기초조사에서부터 배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산림조합 자체 조사 결과 산지로부터 50m 이내에 있는 전국 산사태 우려 지역 12만 곳 가운데 92%가 몇 개 지역에 쏠리자 임의로 6만 9천 곳을 배제했고 산림청은 이를 확인도 없이 승인해 준 겁니다. 일부 지자체에 너무 편중된다 이런 사유로 해서 이 6만 9천 곳을 갖다가 제외를 해버렸고 영역 결과를 갖다가 납품을 하니까 아무런 검토 없이 그대로 검수 조서를 갖다 발부한 사항입니다. 경북 예천의 한 마을에서는 산사태 위험구역 밖에 있는 멀쩡한 초등학교를 두고 바로 옆 위험구역에 있는 마을회관을 대피소로 지정한 사례도 감사원 감사로 드러났습니다. 이곳뿐 아니라 전국 2만 5천여 개 대피소 가운데 8.5%에 해당하는 2,100여 곳이 위험지역 안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또 산림청이 400억 원을 들여 전국에 설치한 산불 감시 CCTV 1,400여 대가 전담 인력도 없이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고 산불 발견율도 0.4%에 불과해 예산 낭비 성격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 산사태 방지 사업 실적을 높여 보이기 위해 이미 사업이 끝난 지역에 또다시 예산을 쏟아붓는 등 모두 20여 건의 위법 부당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지난 2020년 7월 3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 초량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전 구청장 직무대행 등 공무원 4명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교통통제 등 실무를 담당한 일부 구청 직원들만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김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0년 7월 밤 집중호우로 부산 초량 지하차도가 침수돼 시민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참사 7시간 전부터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이었지만 전 부산 동구청장 직무대행 A씨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개인적인 약속에 나갔습니다.
전 부산시 재난대응과장 B씨 역시 시장에게 기상특보를 보고하거나 비상 단계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재난 대비 지침을 숙지하지 못한 건 구청 일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였는데 일부는 참사 이후 잘 대응한 것처럼 문서까지 조작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A씨와 B씨를 포함해 4명을 무죄로 뒤집고 유죄를 인정한 구청 공무원에 대해서도 대부분 감형했습니다. 사고의 윗선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건데 대법원은 이 같은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구청장이 복귀하면서 A씨의 직무대행이 종료됐고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사고와 무관하다는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B씨의 경우 의무를 다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지하차도에 진입하기 전 비상 단계가 격상될 수는 없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참사 피해자 유가족들은 공무원들의 부주의로 억울한 인명피해가 생겼다며 대법원 판단에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재판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쏠리는데 지난주 검찰은 오송 참사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10명을 추가로 기소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과거 제자에게 부적절한 편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은 박정현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신임 회장이 전격 사퇴했습니다. 박 회장은 선생님들의 명예에 누를 끼쳤다며 사죄의 뜻을 전했고 교총은 회장 후보 검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를 이끌게 됐던 박정현 신임 회장이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교총 역사상 최연소인 44살의 나이로 회장에 오른 지 일주일 만입니다. 과거 제자에게 부적절한 편지를 보내 징계를 받았던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겁니다. 박 회장은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자신의 과오와 실수로 교총과 전국 선생님들의 명예에 누를 끼친 데 대해 깊이 사죄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 회장은 지난 2013년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 근무하면서 3학년 제자에게 부적절한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에는 해당 학생을 자기라고 부르며 사랑한다거나 안아주고 싶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이런 사실이 드러나자 박 회장은 징계위원회 회부돼 경징계를 받고 인근 중학교로 전근 갔습니다. 박 회장은 이번 교총 선거 과정에서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편애를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편애로 보기 어렵다는 당시 학생들의 주장이 나오고 교총 게시판에 사퇴를 촉구한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버티기 힘들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교총도 반성과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 회장 후보 검증 제도를 개선해 다음 선거부터 적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총은 차기 회장단이 뽑힐 때까지 문태혁 수석부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지난 2022년 발생한 12구 이태원 참사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특정 세력에 의한 조작을 의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회고록에서 이태원 참사 한 달여 뒤에 열린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윤 대통령과 독대한 일화를 소개하며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 전 의장은 2023년도 예산안 처리가 늦어질 걸 우려하며 당시 야당이 해임 건의안을 제출했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는 게 옳다는 뜻을 전했다고 적었습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에 강한 의심이 있어서 아무래도 결정을 못하겠다는 답을 했다고 김 전 의장은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국회의장을 지낸 분이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해 나눴던 이야기를 멋대로 왜곡해 세상에 알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참사 수습과 예방을 위한 회의가 열릴 때마다 다양한 의혹을 전부 조사하라고 지시했고 인도의 인파 압력을 줄여 사고를 막을 수 있었는데도 차선을 열지 않은 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스플러스 오늘의 경제 픽입니다. 제주도에 내리는 장맛비가 남부지방으로 확대된 가운데 오는 주말에는 중부지방에도 올여름 첫 장마가 예보됐습니다. 장마가 시작되면은 차량 침수 피해 우려가 커지죠. 지난해 한 20일 정도였던 장마철에 1,300대 넘는 차가 침수되면서 추정 손해액이 130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태풍이나 홍수 등 수재로 차량이 침수돼 보상을 받으려면 자동차 보험, 자기 차량 손해담보, 즉 자차 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자차 보험 가입자들은 보험개발원에서 정한 차량 기준 가액을 기준으로 차의 현지 가치에 준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차 보험에 가입을 했더라도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트렁크나 선루프, 엔진 등 기계적인 결함으로 차에 물이 들어가면 보상을 받기가 어렵고요. 실수로 창문을 열어둬서 차량 내부가 젖은 경우와 또 범람이 예상되는 저지대에 주차했을 때도 보상에서 빠집니다. 자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보상을 받을 길은 있습니다. 주차장 관리자의 과실이 있다면 주차장이나 아파트의 영업 대상 책임 보험으로 보상 여부를 따질 수 있는데요. 만약 관리자가 영업 대상 책임을 들지 않았을 경우에는 업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차가 침수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가장 좋겠죠. 장마를 앞두고 주변 지하 주차장에 물막이판이 잘 설치되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는 거 어떨까요?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차량 10대 중에 6대는 주차 중에 피해를 봤지만 침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물막이판 설치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류한홍 기자입니다. 지하주차장 입구로부터 집중호우로 인한 거센 물살이 폭포수처럼 밀려 들어옵니다. 거센 물살은 심지어 차량도 들어올릴 정도입니다. 물이 빠지고 난 뒤의 모습은 참담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또 다른 아파트 지하주차장. 물살이 차량에 충격을 주자 블랙박스 녹화가 시작되고 물살에 차량이 떠밀리며 화면도 자연히 돌아갑니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조사한 결과 최근 5년간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차량의 60%가 이처럼 주차 중 피해를 봤습니다. 특히 서울과 경기 지역 집중호우가 있었던 지난 2022년에는 그 비율이 66%까지 높았습니다. 차량을 모두 다 대피시키지 않더라도 이처럼 물막이판을 설치해 놓으면 빗물이 안으로 쏟아져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신축 아파트에 물막이판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문제는 기존 아파트 단지입니다. 삼성화재 측이 침수 우려가 큰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그리고 도림천 일대 500세대 이상 아파트 대상 표본 조사를 한 결과 13개 단지 중 10곳이 미설치였고 10곳 중 2곳은 심지어 2022년 당시 침수 피해를 본 곳이었습니다. 전기차 충전기처럼 처음에는 다 새로 짓는 아파트에는 공통적으로 들어가다가 몇 세대 이상부터는 이제 의무적으로 몇 대를 할당해서 설치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좀 단지 규모별로 차등화둬서 약간 의무화를 순차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막이판 설치와 함께 위험한 곳에 주차된 차량을 발견해서 차주에게 급히 대피하도록 알리는 시스템 구축도 필요합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차량 대피 알림 서비스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시스템을 구축해 신속하게 대피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폭이 커지는 가운데 지방 아파트 매매 시장은 하락세를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이번 달 넷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0.18% 오르면서 1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고 상승폭도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은 지난주와 같은 0.07%의 상승률을 기록했고 지방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0.05% 하락했습니다. 경제 전반에 대한 기업 인식이 넉 달째 개선됐지만 과거보다는 여전히 비관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6월 기업 경기 조사 결과에서 이번 달 전산업 기업 심리 지수는 지난달보다 2.8포인트 오른 95.7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월 87.8까지 떨어졌다가 3월부터 넉 달 연속 오름세를 이어간 겁니다. 이 지수가 100을 밑돌면 경제 상황에 대한 기업의 기대 심리가 2003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평균치보다 비관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여름철에 시원하게 실내 나들이 하기 좋은 곳 하면은 수족관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많은 사랑을 받았던 국내 1호 수족관, 63빌딩 아쿠아리움이 사흘 뒤면은 문을 닫습니다.
1985년 국내 첫 아쿠아리움이 성공적으로 개장한 뒤에 코엑스 아쿠아리움, 부산 아쿠아리움 등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전국에 23곳 이상의 아쿠아리움이 생겨났습니다. 국내 최초라는 상징성이 있는 63빌딩 아쿠아리움, 지난 1992년에는 국내 최초로 인어공주 공연을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국가대표 출신 싱크로나이즈드 선수들이 수도권 안을 유영하면서 이처럼 신비로운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63빌딩 아쿠아리움에는 최대 250여 종, 3만여 마리의 해양생물이 모여 있는데요. 해달과 바다코끼리 등도 국내에서 처음으로 선보였고요. 2013년에는 해양생물연구소를 설립해서 종보존 연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생명 유지 장치 개선, 멸종위종 국내 최초 인공 번식 등의 성과를 내기도 했죠. 곧 문을 닫는 63빌딩 수족관은 어린 시절의 나들이 명소로 또 서울 대표 관광지로 저마다 추억이 깃든 공간인 만큼 마지막 인사를 하려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조명이 비추는 물살을 가르고 인어공주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관람객들도 숨을 참아가며 춤추는 두 인어에게 집중합니다. 63빌딩 수족관에서 펼쳐지는 인어공주 공연인데 이제 더는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이번 달을 끝으로 수족관이 문을 닫기 때문입니다. 국내 최초 아쿠아리움인 63빌딩 수족관은 지난 1985년 문을 연 뒤 40년 가까이 9천만 명의 발길을 불러 모았습니다. 한때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남극 임금 펭귄을 만날 수 있었던 곳으로 서울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수많은 볼거리를 선사했습니다. 이제 추억 속으로 영영 사라진다는 소식에 아쉬움 가득한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애기들이랑 같이 와서 봤던 추억이 또 손자도 데리고 와서 보고 있는데 이것이 없어진다고 하니까 좀 아쉬운 마음이 크기도 하고요. 한 아이의 엄마가 되어 다시 왔지만 동심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랑 돌고래 보러 온 기억이 있어서 좋았는데 이제 아이랑 다시 찾아와서 이번에 인어공주 공연을 보고 그래서 좋았는데 이제 문을 닫는다고 하니까 너무 아쉬워요. 세상에서 제일 높은 미술관으로 불리는 60층의 미술관도 문을 닫습니다. 대신 루브르, 오르세와 더불어 프랑스 파리의 3대 미술관으로 꼽히는 퐁피두 센터 분관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얼마 전에 유럽 여행 다녀왔는데 루브르만 다녀와갖고 좀 아쉬웠는데 여기 폼피두 생긴다고 하니까 좀 기대가 됩니다. 63빌딩 해양생물들은 전국 곳곳 수족관으로 거처를 옮겨 다시 관람객들을 맞이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미국 대선이 넉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바이든과 트럼프 전 현직 대통령의 첫 TV 토론이 내일 개최됩니다. 지지율이 박빙인 상황에서 두 사람이 4년 만에 맞붙는 재대결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주일째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토론 준비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국정연설 때와 같은 에너지를 발휘하기 위해 컨디션 관리에도 신경 쓰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owing down to a Russian leader, I think it's outrageous, it's dangerous, and it's unacceptable. 트럼프 캠프는 별도의 TV 토론 준비는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언론 인터뷰와 유세 연설을 이어가는 중간에 정책 전문가와 몇 가지 이슈를 점검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Should I be tough and nasty and just say you're the worst president in history, or should I be nice and calm and let him speak? 4년 만에 토론 맞대결이 펼쳐질 CNN 스튜디오도 공개됐습니다. 동전 던지기에서 이긴 바이든이 오른쪽 연단을 선택했고 대신 트럼프가 마무리 연설을 맡았습니다. 또 트럼프 요청으로 토론회장에는 빈 노트와 펜만 가져갈 수 있고 바이든의 요청으로 발언자 외에는 마이크를 끄기로 했습니다. 4년 전 트럼프가 번번이 말을 끊었던 경험 때문입니다. Why would you answer that question? You want to put a lot of new Supreme Court justices, radical left. Will you shut up, man? 토론을 앞두고 나온 뉴욕타임스 여론조사에서는 두 사람 지지율이 46대 46, 동률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대선 토론이 중요한 이유는 두 사람 지지율이 워낙 박빙인데다 여전히 부동층이 많은 상황이어서 이 작은 변화가 대선 흐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유권자 10명 가운데 7명은 이번 첫 토론이
선거에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YTN은 CNN 대선 토론을 동시 통역과 함께 90분간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기록적 달러 강세가 2달 만에 다시 나타나면서 세계 환율 시장이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한 차례 금리 인상까지 단행한 일본 엔화의 가치는 38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폭락했습니다. 하지만 열쇠를 쥐고 있는 미국이 금리 인하에 나서지 않는 한 뾰족한 대응 수단이 없어 각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유투권 기자의 보도입니다. 2달 만에 다시 만난 한일 재무장관은 이번에도 통화가치 하락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과 달리 이번엔 효과가 없었습니다. 최고 당국자의 경고에도 일본 엔화는 지난 4월에 이어 심리적 마지노선인 160엔이 무너지더니 170엔까지 위협받는 상황이 됐습니다. 연초에 비하면 14%나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른 통화들도 달러 강세에 밀려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1390원대까지 오른 원화 가치의 올해 하락폭은 세계에서 9번째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의 강달러 현상은 당장 경기 회복이 급한 유럽 등에서 미국보다 먼저 금리 인하에 나서면서 촉발됐습니다. 이달 초 유럽 중앙은행이 8년 만에 금리를 내린 데 이어 스위스도 예상과 달리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영국도 금리 인하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It's looking increasingly likely that actually September will be when an interest rate cut will come, even though August is still a possibility. 유럽 중앙은행에선 올해 안에 2차례 더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반대로 나홀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은 9월을 놓고도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최근엔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거론한 강경한 발언이 나오면서 시장을 흔들었습니다. 결국 전 세계가 미국만 쳐다보는 상황은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We do expect that there does need to be some slowing of the U.S. economy in 2024. 여기에 강력한 대중관세 등을 예고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여부도 장기적인 환율의 방향을 좌우할 중요한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YTN 유통원입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조사선이 독도 주변에서 해양 조사 활동을 한 걸 확인하고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지난번 일본 정부가 항의한 한국 해양조사선 해양2천이 어제 다시 자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해양 조사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나마즈 히로유키 아시아 대양주 국장이 김장현 주일 한국 대사관 정무공사에게 미바의 다이스케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가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 태평양 국장에게 즉각 중지하라며 강하게 항의의 뜻을 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북러 조약 체결과 군사협력 강화에 대한 대응 조치로 대북 독자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외교부는 러북간 무기 운송, 대북 정제유 반입과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러시아와 북한 제3국 기관 5개, 선박 4척, 개인 8명을 7월 1일자로 독자 제재 대상에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전 도심에서 중앙선을 넘나들고 소화액을 뿌리면서 난폭 운전을 한 폭주족 10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이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는 있지만 주요 기념일마다 전국 곳곳에서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질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검은색 차가 중앙선을 가로질러 한 바퀴 돌자 도로에 서 있던 시민들이 깜짝 놀라 옆으로 피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무리를 지어 질주하며 소화액을 뿌려대고 신호위반도 서슴지 않습니다. 경찰은 놀리듯 순찰차 옆과 뒤를 스쳐 지나가기도 합니다. 여기 엄청 크게 나가면서 막 갑자기 2명씩 타고 막 달리는 애들. 새벽 시간 대전 도심에서 광란의 질주를 벌인 폭주족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이곳 교차로 한가운데에서 난폭 운전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폭주족 한 명이 고개 운전을 벌이다 중심을 잃고 쓰러진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무리해서 추격을 하다 보면은 다른 시민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검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후 전담팀을 구성해 3개월 동안 수사를 벌인 끝에 가담자를 모두 검거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폭주족들은 3.1절이나 광복절 등 기념일만 되면 전국 곳곳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최근 6.25 전쟁 기념일에는 광주광역시에서
폭주족들을 구경하던 10대 3명이 인도로 돌진한 차에 치여 크게 다치는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운전면허를 취소한 경우에는 운전면허 결격 기간을 더 엄격하게 늘려서 오토바이 운전 자체를 할 수 없는 그런 결격 기간이. 경찰은 이번에 대전에서 검거된 피의자들이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모인 사실을 확인했다며 집중 감시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10년) 전 충북 청주시와 청원군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시의회 의결과 국민투표를 통해 기초자치단체 간의 자율통합을 이뤘습니다. 1994년 첫 통합 시도를 시작으로 4번의 시도 끝에 자치단체 간의 통합이 이루어진 겁니다. 통합 10주년이 되는 현재 충북 청주시가 얼마나 발전했고 무엇이 달라졌는지 오늘 이범석 청주시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10주년 축하드립니다. 사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 긴 시간인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우리 청주 청원이 10년 전에는 나눠져 있었는데 우리나라 헌정사상 처음으로 시민 주도의 자율통합을 이뤘습니다. 통합 청주시 출범은 우리 시민들이 만들어낸 자랑스럽고 위대한 역사입니다. 통합 이후에 후유증과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동안 꾸준히 성장 발전하고 최근에 이런 통합 시너지 효과가 크게 발휘되면서 우리 청주가 100만 자족 도시 그리고 글로벌 명품 도시로 빠르게 성장 발전하고 있습니다. 예, 통합을 하면서 당연히 양적으로는 성장을 했을 것이고 질적으로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우리 청주 지금 이제 많은 도시가 소멸 위기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 청주는 꾸준히 성장 발전했습니다. 예. 먼저 인구 측면을 보면 통합 당시에는 84만 명이었었는데 현재는 88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88만 명이요? 네. 그리고 우리 시의 재정 규모를 보면 통합 당시 예산액이 1조 8천억이었었는데 지금은 4조 원 수준으로 크게 늘어났고 지방세 세입을 보면 8천억 정도 규모였었는데 지금은 1조 4천억 육박하는 정도로 세입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주시의 경제 규모를 알 수 있는 게 이제 GRDP인데 예. 지역 내 총생산이 24조에서 지금은 39조로 무려 58% 성장을 했습니다. 그 밖에도 고용률이 70%에 육박하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많은 게 달라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성과가 특별히 더 있을까요? 네, 사실 이 통합 시너지 효과가 최근에 극대화되면서 우리 청주가 100만 자족 도시로 성장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은 대규모 국책 사업을 유치했는데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가장 염원했던 게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 도심 통과였는데 지난해 확정돼서 현재는 충청 CTX 사업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고 우리나라 철도 기술이 세계 5위 수준인데 세계 최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국가 철도 클러스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청주 오송에 유치가 됐고 그리고 9,000호 규모의 대규모 공공택지도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주가 우리나라의 첨단 전략 산업인 2차 전지, 반도체, 바이오 산업의 중심지인데 최근에 이런 첨단 전략 산업에 대한 각종 정부의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서 우리 청주가 빠르게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적인 첨단 전략 산업의 중심지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예, 통합 10년을 맞아서 청주의 위상이 좀 달라졌다는 것 실감을 하시는지요? 네. 우리 청주의 위상을 보여주는 게 여러 가지 지표나 평가 결과가 있는데 전국 자치단체 브랜드 평판 조사를 했는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비수도권 1위를 차지했고 그리고 국가 브랜드 대상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대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영국의 옥스퍼드 이코노믹스가 세계 많은 도시를 비교 평가했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우리 청주가 서울, 부산에 이어서 세 번째로 경쟁력 있고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청주가 이제는 세계 유수의 도시와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글로벌 명품 도시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고 보면 청주는 SK 하이닉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첨단 산업이 집중이 돼 있는데 아무래도 물류 수송 기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교통망은 어떻게 돼 있나요? 네, 우리 청주가 국토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각종 교통수단인 도로나 철도, 또 청주 공항이 입지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교통 요충지로 발전하고 있는데 전국의 유일한 KTX 분기역인 오송역도 있고 청주 국제공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4월에 우리 청주에 제3순환로가 완전히 개통돼서 순환망이 이제 완성이 됐고 주변 지역과 연결하는 방사형 도로망도 지속적으로 확장 개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주를 경유하는 고속도로 중에 중부 고속도로는 확장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예. 3개의 고속도로 사업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말씀하시죠. 네, 그리고 철도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충청 CTX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지금 수도권 전철이 천안까지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내년부터 착공을 하게 되는데 천안서부터 우리 청주공항까지 연결돼서 수도권 전철이 우리 청주까지도 연결되게 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 청주는 수도권은 1시간, 전국은 2시간 이내에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교통의 중심지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예, 접근성이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그리고 청주시가 또 추진하고 있는 정책 가운데 재미있는 키워드가 있더라고요. 네. 꿀잼 행복도시. 이게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우리 청주 시민들이 갈 곳, 볼 곳, 즐길 곳이 없다는 아쉬움을 많이 말씀하셔서 제가 선거 공약으로 꿀잼 도시 청주를 만들겠다고 공약을 한 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일상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사실 수 있도록 다양한 꿀잼 공간과 꿀잼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 꿀잼 공간으로 대표적인 것은 우리 청주의 전국 최대 규모의 코베아 복합 캠핑랜드를 유치를 해서 2026년도에 준공할 계획이고 또 미디어 아트 전시관도 우리 초정에 유치를 했는데 내년 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일상에서 즐겁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원도심에 소공 현장과 갤러리 13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고 예. 도심 속에 물놀이장, 평상시에는 사계절 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5개소, 뭐 반려견 놀이터, 수상 레저 체험장이라든지 그리고 집 주변에서 수영 같은 다양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국민체육센터를 4개소를 건립을 했고 앞으로도 3개소를 추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요. 지난해 청주가 지하차도 침수로 희생자들이 많았고 침수 피해가 컸는데 이 지역 복구 상황과 그리고 올해 수해 대비 상황은 어떤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지금 이제 복구 사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그 항구 복구 사업 같은 경우 장기간에 걸쳐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주시는 재난 대응을 위해서 재난 전담 조직, 재난 안전실과 조직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위험 지역이라든지 그런 재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대상에 대해서 철저하게 점검도 하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쪼록 이제 당마가 또 중부지방으로 올라온다고 하니까 피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고요. 통합 10년을 맞은 청주에 대해서 좀 더 잘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네요. 지금까지 이범석 청주시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요즘 날이 더워서 그런지 영 입맛이 없어요. 아, 그럴 수 있어요. 기온이 올라가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위장 운동 능력이 떨어지고 소화효소 분비도 줄어들거든요. 아, 자연스러운 거였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보통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는데요. 다만 2주 이상 이어진다면 주의를 해야 합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하면 식욕을 올릴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천천히 먹는 양을 늘리면서 조금씩 자주 먹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 단백질이나 채소 위주의 음식을 먹는 것이 더 좋습니다. 아, 그런가요? 저는 입맛 없을 때 신맛 나는 음료를 먹는데 그건 어떤가요? 신 음료는요, 침과 위산 분비를 촉진하면서 소화 기능을 높여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운동도 도움이 된다고 해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혹시 저처럼 입맛 떨어진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 장맛비가 내리며 더위가 주춤했던 남부지방도 다시 기온이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내일 서울 한낮 기온 33도, 광주 32도까지 오르는 등 대부분 지역이 30도를 웃돌며 덥겠습니다. 장마 전선이 점차 남하하면서 남해안은 내일 새벽에, 제주도는 오전에 비가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네, 따라서 낮 동안에는 구름만 다소 지나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또 대기가 불안정해지는 강원과 충북, 남부 곳곳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네, 주말에는 전국이 본격 장마권에 들겠습니다. 올여름 첫 장마가 시작되는 중부지방에서도 강풍을 동반한 호우가 예상됩니다. 피해 없도록 미리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캔버스의 원이다. 김수현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퀘어 저녁 8시 뉴스가 방송됩니다. 고맙습니다.